올해 5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정부와 환경, 산업, 경제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외에도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참여했는데요.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기후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공식 기구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처음입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토론 활동이나 교육 활동은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 과제는 약 30년 뒤인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18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시민 대토론 등을 거쳐 부문별 세부 집행 방향과 속도에 나침반 역할을 할 두 개의 시나리오가 공개됩니다. 지난 8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A, B 두 가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 안은 세부적으로 분야별 배출 감축량에 차이가 있지만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중간 점검 성격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최종안도 공개됩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우리나라의 배출 정점 연도인 2018년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NDC 최종안은 40%. 이 말은 2030년까지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을 배출의 정점이었던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뜻으로 기존안보다도 대폭 상향된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7억 2,7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우리나라가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5에서 12 사이의 배출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40%로 줄인다는 거는 2억 9,100만 톤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 그게 매년 줄여야 하는 어떤 비율로 볼 때는 사실은 선진국 대비 그 감축량이 좀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너무 과도한 목표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4.17%씩 감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연평균 감축률이 높은 편인데요. 정부가 이처럼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 이유는 뭘까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최상위법으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8조 1항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의 중간 단계인 2030년 목표치를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즉 최저 기준을 정해두고 거기서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에 명시한 건데요. 탄소중립위원회는 입법 취지에 따라 이 하한선보다 5%포인트 높인 40%를 최종 목표치로 설정한 겁니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선형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 피크치부터. 그랬을 때 얼만큼 줄여줘야 우리가 205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하겠는가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현재로서는
아, 40% 정도는 해줘야 그게 우리가 탄소중립 선언한 것이 진짜로 근거 있다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40%가 정해진 것이거든요. 탄소 중립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교류가 된 상황도 목표치 상향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나라는 137개국. 탄소 중립이 시대적 목표이자 전 세계적 규범이 됐다는 뜻으로 세계 경제 질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We have brought our planet to its knees. Now we need dramatically change how we do things and revolutionize our approach.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인 EU는 2023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국경세가 본격 부과되면 한국은 연간 1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이제 12% 정도를 이제 탄소 국경세로 이제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품에. 그런데 그 철강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 수익률이 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순수익은 확 떨어지고 예, 수익률보다 왜냐면 세금이 더 많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팔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뜻으로 2030년 NDC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또 다른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해 가려는 우리의 국제 위상에도 걸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NDC 상향으로 감축해야 할 양이 2배 이상 늘어난 산업계는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고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가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게 좀 있나요? 그 몇 퍼센트가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단들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 그 감축 수단들을 넣어봤을 때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계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2030년까지 8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에너지 효율이 상당 부분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술로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는 게 쉽지 않아서입니다.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시멘트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추가적인 절감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엄밀하게만 해서 뭐 다른 산업들도 비슷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모든 수단을 갖다 동원해서라도 감축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는. 시멘트 산업은 생산 구조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합니다. 원료인 석회석을 고온으로 가열하는데 연료가 많이 드는 데다 석회석이 생석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입니다.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 등 가연성 그 순환자원 폐기물을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석회석이 자체가 이제 시멘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혼합재라든가 혼합 시멘트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일부 석회석을 갖다 덜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수단으로 하고 있고요. 제조 공정상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이런 방법들이 혹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은 다른 탄소 다배출 업종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역시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철강 회사들은 철광석에서 철을 빼낼 때 석탄을 환원제로 씁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만일 이때 유연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쓰면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용화된다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NDC 40%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탄소 집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완전히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혁신 기술 개발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상용화 되느냐에 따라서 탄소 중립이나 NDC 목표나 다 이제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세대 기술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더러 2030년까지 개발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분 이내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랩 수준의 초기 기술 개발 수준이라서 30년에 도입을 해서 단기간 내 큰 폭의 감축이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계와 경영계 일각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배경입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이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만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하여 내년도 탄소 중립 예산을 금년보다 63%가 늘어난 약 12조 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 중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2050 탄소 중립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 기술과 기술 확보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10대 핵심 기술은 산학연 전문가 88명이 참여해서 선정한 가장 유명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탄소 감축 기술입니다. 앞서 나온 수소 환원 제초 기술은 물론이고 주요 국가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중점 투자 중인 CCUS도 포함됐는데요. 탄소 중립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CCUS는 발전소,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날아가지 않게 잘 포집한 후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다른 물질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NDC 목표치 상향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시각과 달리 오히려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근본에 제시된 NDC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습니다. 50% 이상 감축 목표를 세운 주요국들과 비교해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5도로) 온도 제한을 할 수 없는 이런
부적합한 잘못된 감축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보는 엇갈린 시선들. 사람마다 처한 입장과 생각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양쪽 모두 납득할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의 공감대와 협의가라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감대를 이끌어가면서 방법론을 고민해야 하는 때이지 언론에서나 아니면은 어떠한 단체에서나 이 퍼센트나 목표를 가지고 할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취했을 때 그게 가장 최대로 효율적이고 우리 국익에도 도움되면서 지구적으로도 도움되는 일인가를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데 의왕시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기업. 원래 무역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지만 코로나 특수를 노리며 마스크 생산에도 뛰어든 건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국내에서 예전에는 한 30개 미만 업체였는데 작년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3,000개 넘는 업체들이 등록을 했다가 들었습니다. 문제는 마스크를 제조하는데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며 탄소 배출량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전력 에너지는 어떻게 소모되냐? 에어 때문에 소모가 되는 겁니다. 옛날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어 사용량을 지금 요즘 기계로 봤을 때 10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이거를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유는 비용적인 면도 있겠고. 탄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하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 중립형 특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더 빠른 실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여기도 스마트 공장 특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 스마트 공장 특화 지원 사업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는 섬유 제조업으로 스마트 공장에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처럼 그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라든지 그리고 동력 에너지 또 그리고 에어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의 자동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그런데 문제는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마스크 원단 소재부터가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건데요. 마스크는 이 원단 자체가 탄소입니다. 실제 이게 플라스틱이고요. 이거를 불에 태울 경우에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탄소 배출이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억 인구라면 하루에 한 장의 마스크를 끼는데 마스크를 70억 개가 버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과 같이 만들고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엄청난 문제가 아닐까. 원단 자체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유관상으로 봤을 때 옥수수로 제작해서 만든 유기물입니다. 매립해도 바로 썩어서 없어지는 뿐더러 또 소각을 했을 때 탄소 배출이 거의 제로인 상태로 갑니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스크 생산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에 앞서 자동화 기계도 들어와야 되고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 공장 선정 기업으로서 성공적인 탄소 중립 경영을 실천해 많은 기업들에게 모범 사례가 되고 싶다는 유진성 대표.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연관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하고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2, 제3의 수혜자가 생겨서 이런 하나같이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행동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탄소 중립의 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이들, 바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평소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정희진 씨. 작은 일부터 차곡차곡 실천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하시네요. 네, 물을 받아놓고 먼저 불렸다가 그다음에 비누칠을 하고 다시 또 물을 받아서 헹구면 그만큼 더 많이 물이 절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희진 씨는 환경 보호 실천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엔 아이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엄마 도와서 분리수거할 사람. 자, 이건 누가 뜯어줄 거야? 이거는. 그렇지. 뜯어서 주세요. 엄마는 이걸 쓸게요. 이거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지? 이거는?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여기예요. 분리수거 후 꼭 해야 하는 미션도 있습니다. 박스 어떻게 들어? 그렇게 들고 있으면 돼. 하나, 둘, 셋. 또 온트리에 올릴게요. 이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사진 올리면 뭐가 좋은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이 분리배출하거나 아니면 여기 미션이 지금 한 12가지 정도 있는데 이 미션들을 수행을 하고 나면 내가 정말로 나무를 진짜로 심을 수 있어요. 정말 실제 나무를. 다 그냥 실생활에서 다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어서 실천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뭐 올리는 것도 내가 막 가가지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써서 내는 것도 아니고 앱으로 그냥 올릴 수 있으니까 편하고 좋아요. 지금 내가 했던 탄소 미션 완료에 이만큼 미션 완료를 했고 그리고 2298포인트를 지금 적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1000포인트가 되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00포인트였고 여기 나무 2개가 되었어요. 아, 벌써 2그루나 심으셨어요? 네. 그리고 탄소 저감량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내가 어떤 걸로 탄소를 저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탄소가 많이 절감이 되는지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이 합쳐진 일명 줍깅 임무를 수행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탄소 저감이나 환경 보호 같은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건가요? 아이들 태어나고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아이들 교육도 되고 탄소 중립 실현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일반 시민들도 함께 조금만 실천에 동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하고 귀찮고 때론 어렵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 아이들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탄소 중립 실현 아닐까요? 지구와의 공존을 위해 시작한 탄소 중립이라는 항해. 쉽지 않은 그 길에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잘 준비하고 역량을 모아서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